이제 이어서 의열투쟁 다룰 텐데요.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 그리고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 다룰 겁니다. 두 개의 단체만 보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4반 학생들 앞에 앉혀놓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답을 잘해주길 바라면서 교과서로는 184쪽에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219쪽에 한인애국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지난 영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쭉 다루는 과정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욱 가볍게 보고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의열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 각 단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의 주요 활동들을 암기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열단 다룰 텐데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의열투쟁이 뭘까요? 의열투쟁. 이제 주요 인물들 죽이는 거죠. 주요 인물을 죽이는 것. 한자로 의열이라고 하면 정의를 위해서 맹렬하게 투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쟁의 과정이나 방법이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의 투쟁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떤 개인이 식민통치기관, 여러 기구 혹은 친일 인사 암살 이런 것들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제강점기의 의열투쟁을 다루지만 우리 일제강점기 이전에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피탈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의열투쟁 기억나는 게 혹시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그치. 이토 히로부미를 빵야 누가 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했죠. 그런 것들도 다 의열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크 했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완용에게 칼빵을 놨는데 아쉽게도 죽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의열투쟁입니다. 그것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의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의열단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면 역시나 우리의 투쟁은 보통 만주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주도 좀 세분하면 길림성, 흥룡강성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주의 길림성에서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설립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차례 나올 거예요. 특히 이런 투쟁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의열단의 목표는 뭐였느냐? 일제 요인들을 암살해 그러니까 일본의 고위 관료들을 죽이려고 폭탄을 던지거나 칼로 피습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꼭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친일파들, 나쁜 놈들이죠. 이 친일파들을 암살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을 착취하는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게 되는데 그 기관들이 밑에 사례로 등장할 거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의열단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여러 활동을 벌였는데 그들이 보통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던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문서인데 신채호라고 하는 인물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인물 선생님 시험에도 냈었습니다. 그죠? 네. 신채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역사를 연구하고 그런 학자였죠.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정리하는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이면서 정치인이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이 신채호를 언급했습니다. 독사실로는 일제강점기 이전이고 임시정부 시기에 신채호가 한번 언급이 됐어. 임시정부가 분명히 다양한 독립운동을 주장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였었는데 초기에는 외교 독립론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했었지. 네. 그런데 성과가 잘 나지 않다 보니까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대회의를 열어서 이 임시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대토론의 장을 열게 됩니다. 그때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었고, 신채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임시정부 사실상 역할을 다 했다. 더 이상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니 임시정부 해체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라고 했던 창조파의 한 구성원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돼. 그 독사실론부터 국민대표의 의열단 지금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등장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적이었던.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은 이따가 교과서 184쪽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활동들을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84쪽 교과서 펴보면 왼쪽 위에 시대 순으로, 시간 순으로 어떤 인물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순서대로 가급적 넣으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경찰서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찰서. 이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것이 박재혁 의사예요. 각각 매치를 시켜야 돼. 준태 일어나. 그 다음, 조선총독부에 대한 폭탄 투척이 있습니다. 총독부는 사실 이 조선인을 착취하는 최고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조선총독부를 파괴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지. 김익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로경찰서가 있어요. 부산경찰서 말고 또 종로, 서울의 메인 스트릿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로경찰서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는 현장이 바로 종로경찰서였고 이 식민통치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폭탄 투척을 벌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김지섭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사는 왕궁에 폭탄을 던지려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거 조금 더 체크를 해두세요. 보통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열단과 관련된 자료를 주고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가장 선지에 정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1926년이었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뭘 하는 곳이었죠? 이제 토지를 사고 일본인들한테 팔고. 오, 그치. 그 정도로도 충분해. 또 혹시 자기가 추가 설명할 수 있다. 농경에 관해서 또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인 1908년에 설립된 회사였고 당시 한국의 땅을 값싸게 매수를 해서 일본인들에게 또 싼 값에 넘겼죠.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에 이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거기서 신고되지 않은 토지나 대한제국의 황실이 가진 토지를 다 흡수했단 말이지. 이것을 다 흡수해서 일본인에게 싼 값에 넘겼죠. 그리고 물론 우리 교과서 밑에 읽기 자료를 보시면 소작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업무도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식민지 조선인들의 경제적인 궁핍과 관련해서 원한이 쌓여 있는 곳이었고 이곳에 대한 폭탄 테러를 벌이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열심히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 교과서 191쪽에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입장을 봤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의열투쟁과 관련해서 191쪽 2번 보면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 총독을 하려는 자가 있으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죽이자. 그러면 더 이상 누구도 조선 총독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뿌개면 건물 새로 짓고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되더라 이거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식적인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푸 군관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의열단의 단원들끼리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것을 설립해요. 일종의 사관학교. 여길 졸업하면 군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군 지휘관을 양성하고 군대를 길러내서 하나의 독립군 부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일제와 맞서 싸우자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관련된 인물들이 당연히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도 있을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인물 나오는 인물이 또 윤세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의열단 초기부터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고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인물로는 국어 시간에 저항문학의 대표 2명 정도 우리가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주로 좀 소극적 저항, 시로서 이렇게 했다면 이육사 시인은 사실 실제로 이 무장투쟁에도 가담하려고 했던 인물이죠. 이육사도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군대를 기르기 위한 노력도 벌였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의열단과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민족 대통합 정당을 만들어요. 그 정당이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요것도 별표를 하나 채워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요 영상을 보고 왔다고 다 가정을 하고, 분명히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독립당,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혁명당, 그리고 여기 의열단, 이 다양한 정당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나중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 잠깐 보면 1930년대가 되면 독립운동 나눠서 하지 말고 힘을 다 합치자라고 해서 여기 의열단,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다 힘을 합쳐서 민족혁명당으로 합치게 되거든요. 이것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의열단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돼. 자, 이렇게 하면 의열단 끝입니다. 의열단은 끝이고요. 이제 한인애국단 볼 거야. 자, 요건 임시정부 할 때 우리 이미 거의 다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임시정부가 당시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침체기를 겪고 있었고, 교과서로는 219쪽.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의 위기, 침체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만든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진 장소, 당연히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에 의해서 이 단체가 조직되었습니다. 활동 목표는 같습니다. 일제 주유인을 암살하고 친일파를 암살하고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원들 우리가 2명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어요. 임시정부 할 때 이거 설명했죠. 일본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에 폭탄을 던졌고, 그 이후에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신문 보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 신문이 무엇이라고 보도를 했다? 이렇게 정적으로 영상을 보낼 것입니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신문 보도. 이봉창이 일본 왕이 타고 가는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했어. 그것을 중국의 한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왜 나와? 뭐라고? 아쉽다고. 한국인 청년이 일본 왕이 타고 가는 마차에다 폭탄을 던졌는데 아쉽게도 실패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쉽게도. 그냥 일본 입장에서 어때? 짜증나고 불편해. 얹잖아. 그 이후에 1932년에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서 상하이 지역을 점령하는 상하이 사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상하이 지역을 점령하게 됐고요. 당시가 그 시기가 일본 왕의 생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였어. 그래서 일본 왕 생일 기념, 상하이 점령 기념 행사가 훈코우 공원이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 훈코우 공원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 2개를 딱 들고 가게 됐던 것이죠. 한 손에는 어떤 폭탄? 도시락 폭탄. 한 손에는 물병, 수통형 폭탄을 들고 가서 수통형 폭탄을 Fire in the hole 해가지고 던지고, 이거 모르니? 알아? 미안해. 자, 그리고 도시락 폭탄은 원래 자결용으로 챙겼었죠. 그런데 이 수통형 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몇 명을 죽고 몇 명을 다쳐요. 그 자리에서 윤봉길이 붙잡혔죠. 그래서 도시락 폭탄은 터뜨리진 못하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동 이후에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이 다시 재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931년, 31년쯤에 사실은 일본의 사건 주작으로 인해서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원래 감정이 좋지 않았어.
그런데 이 한인애국단의 활동 이후에 그런 인식이 바뀌었고 우리가 한국인, 중국인 모두 힘을 합쳐서 일본인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인식이 더욱 커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이 윤봉길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가 이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일본이 상하이 지역을 점령했고 일본 고위 관료를 사살한 원흉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일본군의 타겟이 되었어. 그래서 상하이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고 이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의열투쟁을 벌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분들이야 강우규, 박열, 조명하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2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빨리 보고 끝내죠. 예. 자, 184쪽 이어서 볼게요. 자, 의열투쟁의 전개라고 돼 있는데 내용 자체는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필요한 키워드만 좀 보겠습니다.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된 의열단 네 번째 줄에 있고요. 그리고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에는 폭력투쟁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추구했던 의열단의 기본 정신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좀 봐야 될 것은 20년대 후반부터 개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조직적 항일 무장 투쟁으로 노선을 바꿨다. 그래서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해서 군사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했다. 또 중국 관내 지역에 대부분의 민족운동단체를 통합한 민족혁명당 결성을 주도하였다. 여기서 관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여기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가장 북쪽이요. 그치, 만리장성 이렇게 있어. 가장 동쪽. 여기 끄트머리가 있겠죠? 이 끄트머리가 산, 해,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안쪽 중국의 본토를 관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만주 지역에 있다가 이 만주 지역이 사실상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중국 관내로 이동을 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열단의 활동 외에도 의열투쟁이 일어나서 강우규라고 하는 인물이 노인이었습니다. 60대의 노인이었고요. 조선 총독 사이토를 저격했고 조명하는 타이완에서 일본 왕족을 죽이는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열이라고 하는 인물은 일본에서 이런 천황제도의 배격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박열과 관련해서는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 제목이 박열이야. 이재훈 배우가 주연을 했고요. 거기 보면 일본인 뭐랄까 동지 여자친구 아무튼 바크요르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의열단의 의열투쟁 나와 있으니까 각각 어떤 인물이 어떤 식민 통치 기관에 폭탄을 투척했는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나석주 보시면 동양척 주식회사와 조선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선혁명선언과 의열단 보죠. 요게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자, 주영이가 좀 크게 좀 읽어줄까요? 184쪽.
잘 읽었어요. 자,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실제로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같은 국가시험에서는 이게 정말 많이 기출이 돼요. 꼭 봐둬야 되고,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외교론, 준비론 등의 미몽을 버리자라고 돼 있어. 미몽이 뭐게? 꿈이요. 꿈이야. 몽은 꿈이야. 외교론, 준비론 이거 솔직히 가당치도 않은 꿈인데 꿈 깨라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민중들이 직접 혁명에 나서야 한다. 우리 민중이 우리 혁명의 근본적인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고, 오로지 폭력을 통해서 혁명을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해야 한다. 이런 것을 기본 지침으로 삼고 의열단의 단원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되게 터프하죠, 발언이. 그리고 교과서에 219쪽 넘어가면 한인애국단 있습니다. 219쪽 한인애국단. 자, 여기 보시면 한인애국단의 활동 바로 본문 내려가면 국민대표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더욱이 만보산 사건으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이 나빠지면서 중국 내에서 독립운동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김구가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가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이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는 이봉창 의사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봉창 의사는 젊은 나이에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식민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인 사장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현실을 이제 자각하게 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조선인이라는 출생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혹은 내 후손들이, 내 주변 지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비정상적인 식민 통치를 끝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봉창 선생이 김구 선생님이 있는 상하이로 넘어가게 됐고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근데 사실은 처음에 이봉창 의사가 왔을 때는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되게 의심했다 그래. 그러니까 워낙 일본인처럼 구사했기 때문에 저거 일본의 스파이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고요. 처음엔 다들 이봉창을 경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좀 대화를 깊게 나눠보고 이 사람은 찐이다 라고 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나중에 이런 의거를 벌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봉창 잘 기억하시고, 자,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 속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이의 훈커우 공원, 지금은 루이신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에서 열린 행사가 있었고 이 행사에 폭탄을 던짐으로써 일본의 고위 관료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중요한 것은 요 밑에 내용이야. 중국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라고 하는 인물이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용사 한 명이 단행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이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거까지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 다 끝났어. 원래 예정했던 15분보다 좀 길어졌어요. 그렇다 바로 눕지 말고. 자, 아무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